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해서 이게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마이너스 4%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아마 그래서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게 되면 제일 첫 단계로 반응하는 건 미국의 그런 선행 지표들, 소비 심리 지표들 이런 것들이 먼저 반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수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즉 연준이 어느 정도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다시 유동성 확장, 그리고 유동성 확장이라는 의미는 지수 측면 또는 주식시장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을 높인다는 측면도 분명히 갖고는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상당 부분 굉장히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3% 할지를 할 때 먹는 게 아니면 텐션이 낮다라고 하는데 이게 먹는 거는 좀 뭔가 주관적인 리액션이다 보니까 좀 그런 텐션이 높은데 이 전자제품은 조금 냉철하게 여러분께 사실을 소개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이실직고 하자면 먹는 거 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배고플 때 먹는 거 좀 얼마나 좋은데요. 그리고 그 보증 관련해서는 3%가 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이제 관련한 뭐 삼성전자나 아니면 리싱크몰에서 다 담당하는 보증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증을 해주는 거니까 3% TV가 보증하면 뭐 하겠어요. 이 노트북이나 갤럭시북은 제대로 보증할 수 있는 기관에서 보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글로벌 인터뷰 제 옆에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김도원 부장 오늘도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김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말에 이틀 동안 시장 하락한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너무 궁금했는데 오늘 하루에 하나에서 풀어주실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하나 열어볼까요? 네, 참 하루에 하나가 네.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 두세 번 바꿨죠? 두 번. 두 번. 첫 번째 바꾼 거는 이제 오타. 갑자기 네. 욕을 하셔가지고 깜짝 네네. 놀랐어요. 네. 네, 그만큼 참 고민이 많았던 맞습니다. 주말 사이의 글로벌 증시였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역시 트럼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높였죠. 그래서 최대 승자는 트럼프, 최대 피해자는 미국 소비자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차트 하나를 준비했는데 네. 불과 한 7개월 사이에 미국의 평균 유효 관세율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5%에서 18.3%. 근데 저 오름폭 자체가 1934년 이래 최고. 그러니까 91년 만에 최고. 미국의 소비자들은 가장 높은 유효 관세율을 맞아서 즉 수입 물가와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의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간밤에 나왔던 미국의 고용지표 둔화 또한 물가 상승 가장 우려 섞였던 8월이 시작했는데 첫 스타트부터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오늘 뒤에서 이재만 시장 나오셔가지고 다양한 얘기 들려드리겠지만 그래도 저희 하나증권이 8월 달에는 다소 좀 부침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침일 때는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좀 더 포트폴리오를 강건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8월 첫 스타트 어쨌든 불안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약의 기회로 삼을 가능성 그런 희망도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에서는 항상 많은 분들이 이제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공부할 때다. 공부. 예, 공부 제일 싫지만 어쨌든 시장이 지금 우리가 항상 불안해했잖아요. 네. 이렇게 올라도 되나? 이거 사상치고가 괜찮은 거야? 경기 안 좋다며. 근데 뭐야 데이터 보니까 아직은 잘 버티네 하는 그런 구간에서 뭔가 이렇게 조금씩 삐걱삐걱하면서 지수가 하락하고 하면은 한 걸음 좀 물러서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도약을 위해서 네. 이거 맞나? 네. 저거 맞나 하면서 점검하는 시간. 그래서 오늘도 이분은 보셨죠. 맞습니다. 네. 점검하기 위해서. 네,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부 되게 중요한데 네. 이게 공부의 가장 근원은 도대체 왜 떨어지지? 어. 이 왜가 되게 중요해요. 네. 이 왜를 밝혀주실 분입니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하우스비를 만드는 분이시죠. 이재만 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장이 지난주 우리 국내 증시도 꽤 많이 한번 흔들렸었고 미국도 정말 오랜만에 1% 넘는 하락을 지수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얘기를 비롯해서 이재만 실장님이 오늘 가지고 나오신 주제가 총 3가지로 네. 알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우선 이제 도표를 잠깐 보면서 네.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지수가 하락할 때는 좀 냉정하게 왜 지수가 하락하는지에 대한 좀 생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쵸. S&P 500 지수가 조정을 받는 이유, 코스피가 조정을 받는 이유가
물론 이제 공통 변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요인들도 분명히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두 번째로 생각할 땐 지수의 가격 조정 이유를 알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S&P 500하고 코스피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 제일 것 같습니다. 궁금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 흔히 얘기하는 뭐 경기의 침체라든가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라든가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도 있겠습니다만 약간 극단적인 좀 케이스들을 제외하면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좀 세 번째로 바라보실 수 있는 포인트는 아까 공부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부터 지수가 하락할 때는 어떤 것들을 좀 사서 기다릴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생각. 공부라는 문제보다는 이게 방어주라는 의미보다는 이럴 때 사두었으면 다음 달 정도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떤 게 될 거냐에 대한 생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주제로 골라서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제일 궁금한 그러니까요. 것들. 가장 궁금한 건데 실장 저 세 번째 보면 지수가 하락할 때 우리는 무엇을 사서 기다릴 것인가? 기다리면 오르나요? 이게 우선 항상 전략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는 좀 고려하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가 어떤 게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2022년 9월 같은 케이스가 되겠죠. 미국의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까지 있었던 약간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 이런 때는 지수가 거의 10% 가까이 급락을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실망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패닉에 빠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극단적인 생각을 좀 더 제외한다라고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지수가 한번 크게 가격 조정을 받을 때는 좀 다른 것들을 사서 기다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향후에 좀 수익률 제고 이런 것들에는 상당히 도움을 줬다는 부분들도 좀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궁금한 세 가지. 핵심 문제 세 개네라고도 올려주셨는데 그 하나씩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P 500도인가 미국도 한국도 갑자기 뭐 시장이 떨어지는 이유 뭐 많이 올랐기 때문인가요? 우선 네. 항상 오를 때도 걱정이긴 합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근데 떨어질 때가 훨씬 더 걱정이죠. 어디까지 빠져야 되고 이유가 뭘까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선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먼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7월 FOMC 회의가 끝났습니다. 대부분 다 7월 달에는 기준금리를 인하를 안 할 거라는 걸 누구나 다 예상은 하고 있었죠. 근데 예상보다는 생각보다 연준의 태도가 굉장히 조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냉랭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쯤 되면 사인을 한번 줄 때도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특별하게 사인이 없었죠. 그리고 9월 달까지 가는 동안 8월 달하고 9월 달에 발표될 고용 데이터, 물가 데이터 총 4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4가지를 확인하는 동안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생각할 때는 연준의 통화정책 태도가 굉장히 모호했다는 거죠. 특별하게 비둘기파적이지도 않았지만 특별하게 매파적이지도 않았다는 생각. 아마 이런 것들이 시장을 다소 좀 모호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달러 인덱스라는 추이하고 연준의 통화정책이라는 태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연준이 매파적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가 강세일 테고 비둘기파적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가 약세일 텐데 이도저도 못하니까 달러 인덱스 자체가 하락하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는 상황. 그래서 자금들 자체가 약간 흔히 얘기하는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될 방향성 자체를 좀 잃어버린 이런 시간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는 건 저희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고용 지표도 확인해야 되고 미국의 물가 지표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 주 지난 주말에 발표된 게 바로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네. 근데 고용 지표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게 좋은 게 좋은 건지 나쁜 게 좋은 건지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고용지표가 좋으면 안 되겠죠. 고용지표는 나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발표될 미국의 실제 고용지표가 좋지 못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되살아나야 되는데 상황이 좀 그렇지는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여기 제가 왼쪽에 갖고 나온 그림이 결국 미국의 고용지표하고 같이 발표된
예를 들면 미국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근데 ISM 제조업 지수는 구매 물가 지수도 그 안에 있고 고용 지수도 그 안에 있는데 보이시는 것처럼 물가 지수가 굉장히 크게 떨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플레는 크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고용 지표, 신규 생산 이런 것들이 악화되면서 혹시 미국의 경기까지 안 좋아지느냐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크게 작용을 했던 시기였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의 오른쪽에 보이시는 금리가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속도보다 오히려 여기 보이시는 연한 회색선이 뭐냐면 경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실질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입니다. 훨씬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항상 배드 뉴스가 굿 뉴스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지금은 약간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우려가 훨씬 더 미국 증시를 크게 짓눌렀던 부분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 증시 역시도 달러가 약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의 자금 이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첫 번째로 지수 조정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차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밤에 나왔던 미국의 고용 지표, 네.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세부 지표들, 더구나 실질 금리가 크게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원천적인 질문이, 자, 그래서 9월달, 12월달 뭐 금리를 인하하면 경기는 좋아지는 겁니까? 다 우선 해결되는 거예요?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해서 이게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쵸. 근데 일반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다음 단계에서 나타나는 게 왜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라고 하죠. 예를 들면 소비 심리 지수, 아까 보셨던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약간 체감 경기 지표들이 먼저 좀 개선되고 반전한다는 특징을 갖고는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마이너스 4%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아마 그래서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게 되면 제일 첫 단계로 반응하는 건 미국의 그런 선행 지표들, 소비 심리 지표들 이런 것들이 먼저 반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은 경기 깡패였잖아요. 뭐 경기 깡패. 경기 침체 우려 우리 없어. 뭐 아. 파월 의장도 경기 여전히 견조해라고 이야기하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이제 여기에서 말씀해 주셨던 이런 데이터를 보니까 아, 이게 금리 인하하고 뭐 이러면 뭐에 결국에는 경기가 나빠지면은 시장 자체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없는데,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전에 있었던 그런 논리와 반대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그런 구간에 뭔가 변곡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수가 오르질 않았다라고 하게 네. 되면 그리고 지수가 별 크게 상승하지 않았고 뭐 이렇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런 생각에 반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아, 드디어 이제 금리를 내려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어쨌거나 모두의 미국 증시 자체가 거의 3년 연속 상승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많이 좀 올랐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지표 하나도 약간 예상과는 다르게 조금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알려진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기보다는 침체에 대한 과정을 먼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네. 지수 측면에 가격 변화가 상대적으로 상승 강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 하락이나 경기 데이터 보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네. 그 데이터 자체가 조작이다. 무슨 소리냐. 우리 미국이 무슨 저렇게 실업률이 심하냐. 막 이러면서 이제 대노를 하셨는데 근데 지금 그러면은 완전하게 우리가 그럼 미국 고용 꺾여서 경기 우려 있는 거야라고 또 100% 확신하기에도 애매한 그런 구간인 거죠. 솔직히 경기를 그렇게 쉽게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예측자고 해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반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네. 아마 이제부터 뭐 변동성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갖고 좀 측정을 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아까 말씀드렸던 흔히 얘기하는 미국의 경기 우려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 이런 것들이 어느 쪽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럴 때 많이 보시는 지표 중에 하나가 S&P 500 지수도 있겠습니다만 변동성을 나타내는 빅스 지수를 좀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이 미국의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경험적인 좀 저점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체적으로 2015년 이후에 미국의 빅스 지수의 평균
또는 저점 이 정도가 대략 한 18포인트에서 15포인트 정도 사이가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정도 수준까지 한번 빅스 지수가 떨어졌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좀 생각할 때 물론 되게 기술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게 흔히 얘기하는 저점에서 더 밑으로 떨어진다는 생각보다는 반전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았던 시기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주 공교롭게 미국의 고용지표가 굉장히 크게 악화된 형태로 발표됐던 부분이 아마 지수 하락을 조금 유도했던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저 빅스 지수는 어느 정도까지 일반적으로 올라가겠냐에 대한 부분. 네. 물론 여기 보이시는 흔히 얘기하는 코로나19 위기 때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흔히 얘기하는 미국의 약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때 미국의 상호 관세가 부과됐을 때 이런 때는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쵸. 저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거라는 걸 예견하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단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라인이 어느 정도 될 거냐라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빅스는 대략적으로 25에서 30포인트 정도 사이가 가장 고점 레벨 정도로 평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이 한 20 가까이 왔죠? 네, 최근이 20포인트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여기서 바로 아래쪽으로 빅스 지수가 내려가게 되면서 지수를 반등시킬 거라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확률상은 한 번쯤은 단기 고점을 좀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5에서 3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그러면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겠냐에 대한 생각 아마 이런 것들이 지수 하단을 보시는 데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로 지금 우리가 가장 궁금했던 두 번째 질문이죠. 그래서 S&P 500 코스피는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인 건데 그 내용 듣기 전에 잠깐 궁금했던 게 이 얘기 들으면서 그러면 이 빅스 지수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이벤트들이 앞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올라갈까요? 우선 약간 이제 물가 지표를 바라보는 시기를 좀 기다리셔야 될 필요가 있죠. 물가 지표는 일반적으로 월 중순에 발표가 되게 됩니다. 아직 좀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가는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도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쵸. 실적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좀 안 좋을 수 있는 기업 또는 현재 실적이 좋다고 그래서 이걸 향후 실적까지 모두 다 좋게 해석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 두 가지 정도의 이벤트, 즉 물가 발표가 남았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남아있다는 부분들이 오히려 저 변동성 지표를 조금 더 지금보다 위쪽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벤트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경기가 좀 식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느끼면은 그것이 빅스를 끌어올린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 아닐까요? 지금 뭐 스위스에 39% 관세 얘기도 하고 있고 하니까 이제 그로 인한 또 시장의 충격이 없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래도 그 정책적인 변수와 정치적인 이벤트는 좀 예상하기는 좀 쉽진 않습니다만 네.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모든 국가와 관세 협상이 다 끝난 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노이즈 이런 것들도 충분히 지수의 변동성의 확대 그리고 하락의 리스크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지금 빠지는 거예요? 우선 제가 이거를 약간 이제 숫자적으로 이런 접근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 할 텐데요. 빅스 지수는 이제 올라가야 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수가 조정을 받는 게 좀 일반적입니다. 네. 아까 말씀을 드릴 때 빅스 지수의 상단을 25에서 한 30 정도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으면 네. 대략적으로 과거에 S&P 500 지수가 빅스 지수가 20에서 30포인트 사이에서 올라갈 때 지수 조정이 어느 정도 있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평균적으로 한 2% 정도의 지수 조정이 발생합니다. 아주 그렇게 보시게 되면 크지는 않은 편이죠.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좀 잠깐 쉬네요. 하루에도 있을 수 있는 충분히 그 지난주 주말 정도에도 발생했었던 네. 일 정도도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약간 하단이라는 부분이 워스트 케이스를 일반적으로 좀 상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수가 가장 좋지 않았을 때는 어느 정도 됐을까? 라는 걸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S&P 500이 한 6% 정도 고점 대비 빠지는 게 보이게 됩니다. 6%면 뭐 버티만 하잖아요. 버티만 해요? 네. 6%죠? 하루에 6% 나오면? 그거는 좀. 하루 6% 사야겠구나. 하루 6% 빡, 다음날 5% 빡. 그다음에 미국대로 10% 빠. 아니야. 근데 그게 참 생각보다 네. 이렇게 지수의 조정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률 정도를 한 6% 정도 대입을 하시게 되면 S&P 500 최근 직전 고점 대비 한 6% 정도면
대략적으로 지수 기준으로 한 6,040포인트 정도, 6,050. 6천은 안 깨네요. 예, 그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이거 데이터를 쭉 보셨을 테니까 보니까 2015년 이후에 이거 평균하고 최대잖아요. 네. 빅스 지수가 20에서 30포인트 사이에 있는 구간이 많았었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머무는 기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라는 게 한 번 크게 악화됐다가 바로 좀 떨어지는 게 좀 일반적이라서 정말로 푹 하다 푹 이렇게 하네요. 네,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거라고 보실 수 있는 내용은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시간을 좀 측정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했던 게 구간마다 시간의 그 일수가 너무 달라가지고 평균을 좀 측정하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제가 수익률 정도로만 갖고 오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네. 수익률 정도로 보여드리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지지부진 지리지리하게 계속만 한 두 달, 세 달 그 안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보다 우리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시원하게 그냥 빠질 때 팍 빠지고 그래요? 올라올 때 팍 올라오는 게 차라리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그 하락이 과연 이제 8월달 우리 계속 좀 약간 소강 상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8월만 그럴 것인지 정말 9월 FOMC가 어떤 변곡점이 될 것인지를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일단 8월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더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6천까지 빠질 수 있다. 지금 6,200선이거든요. 네, S&P 맞습니다. 500이. 근데 그거 여쭤보고 싶다 갑자기. 뭐요? 그러니까 조정의 기간이잖아요. 어떻게 얼마나? 돼요? 어떻게 돼요? 그거 기간은? 어떻게 맞춰요? 기간을. 생각하시는 그 시나리오와 있어요? 그런 것도 혹시? 우선 어느 정도 생각을 해둘 수 있는 시나리오가 이제 네. 일반적인 8월 조정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알려진 사실이니까 네, 네. 8월 조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부분 하나. 근데 다만 그 기간에 대한 생각은 일반적으로 조정은 좀 짧게 끝나면 한 2주 안에 끝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한 7월 말부터 8월 한 15일 정도까지 일반적인 좀 실적 발표 시즌 네. 딱 끝나는 그 정도까지가 가장 일반적인 조정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게는 됩니다. 근데 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연준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 부분 있었던 부분을 갖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실제로 금리를 인하해야 지수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달 중순 정도가 있죠. 연준의 FOMC 회의가 9월 17일 날 있을 예정이니까 그 정도까지가 가장 긴 기간 정도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인하한다고 지수가 과연 오를까요? 지금 보면은 아까 보여주신 데이터 안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은 만약에 이게 정말 부정적으로 가려면 인하하면 뭐예요? 지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더 안 좋을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심리가 또 팽배해지면은 인하해줘도 별로 거봐 진짜 경기 얼마나 안 좋으면 연준이 인하까지 해 이렇게 또 약간 윈도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근데 지수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그래요? 같습니다. 즉 연준이 어느 정도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다시 유동성 확장, 그리고 유동성 확장이라는 의미는 지수 측면 또는 주식시장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을 높인다는 측면도 분명히 갖고는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상당 부분 굉장히 빠르게 반응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경기가 금리를 내렸다고 바로 좋아지는 건 아닐 수 있어도 지수나 주식시장은 가격 지표와 심리 지표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금리 인하를 기다리려면 이제 9월달 FOMC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또 우리 이재원 실장님 또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네. 8월 잭슨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말에 잭슨홀. 그래서 저는 8월 중순에 그 이제 물가 데이터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시장이 막 이렇게 별로 반응 없을 거예요. 분명히 또 데이터 비슷하게 나올 거니까요. 그럼 또 이렇게 약간 지지부진할 때 잭슨홀에서 뭔가 위로든 아래로든 빵 뭐가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연준의 태도가 지금은 되게 모호하다는 맞아요. 말씀을 드렸죠. 매파적이지도 않고 비둘기파적이지도 않고. 근데 혹시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혹시 파웰 의장이 갖고 있는 생각이 조금 더 비둘기파적으로 변할 수도 있으니까요. 데이터가 한 달 사이에요? 예. 왜냐하면 데이터가 발표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네.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조금 더 비둘기파적으로 바뀐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아마 그것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다시 몰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늘 매해 작년과 재작년에 잭슨홀이 정말 중요했거든요. 네. 위든 아래든. 이번 잭슨홀에는 이제 8월 중순까지 좀 쉬니까 좀 위로 올라가는 그런 뭔가 시그널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네요. 바람으로. 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뭘 사서 기다려야 하나. 우리 지금 최근에 M7 너무 좋았거든요. 그럼 네. 어떻게 좀 조정 받으면은 다시 한번 M7에 탑승을 해야 되는지 뭐 어떤 거를 사서 기다려야 돼요? 우선 제가 생각하는 건
미국이 M7이 이끌고 올라가던 시기는 작년이 거의 절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M7에서도 굉장히 종목들의 주가가 좀 갈리는 형태죠. 네. 예를 들면 애플이라든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가의 부침이 좀 심하고 그쵸. 부진하긴 한데 나머지 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쪽들은 주가가 여전히 사상 최고치를 보이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M7 안에서도 균열이 생긴다는 특징을 좀 갖고 있으니까 너무 꼭 M7에 대한 기대 이런 쪽들보다는 오히려 조금 정량적인 데이터를 갖고 평가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이 어느 정도까지 이익 증가율을 가져와야 내가 그 기업에 투자할 만할까 하냐라는 생각을 좀 먼저 해보게는 됩니다. 네. 금리보다 높은 이익 증가율, 근데 미국 금리보다 높은 이익 증가율을 가진 기업들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금리가 기준점이 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해당 기업이 돈을 빌릴 때 조달 비용이라는 게 있을 거고 조달 비용에 대한 흔히 얘기하는 이자와 같은 비율이 생기게 됩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WACC가 각 기업들이 갖고 있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채권을 통해서 돈을 빌릴 때, 흔히 얘기하는 주식시장을 통해서 돈을 빌리고 자금을 들여올 때 어느 정도의 조달 비용을 들일까라는 부분을 보실 수 있는 내용이 WACC라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기준점으로 삼으시면 되겠죠. 네. 이거보다 이제 높아야 됩니다. 무엇이 높아야 되느냐. 여기 우선 ROIC라고 보이시는데 ROIC는 기업의 투하 자본 대비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한 기업이 투자를 하면 그 투자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조달 비용보다는 투자, 흔히 얘기하는 투자를 해서 거둘 수 있는 수익률이 높아야 되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수 있는 게 올해 그러면 하반기 해당 기업의 이익 증가율은 어느 정도 될까? 아마 이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조달 비용보다는 높은 이익 증가율을 갖고 와야 상당히 좀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좀 정성적인 정량적인 평가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갖고 기업을 본다면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에 대한 생각. 물론 아주 자연스럽게 엔비디아는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네. 뭐 조달 비용이 14%긴 합니다만 보이시는 것처럼 ROIC가 거의 100%가 넘고 올해 하반기에 이익 증가율, EPS 증가율도 30%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아직까지는 이익 증가율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보이시는 아마존과 여기 보이시는 메타 이런 기업들도 사실상 보게 되면 조달 비용을 다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의 수익성과 이익 증가율을 갖고 있다는 특징을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일라이 릴리라든가 에브비와 같은 흔히 얘기하는 약간 그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여기에 해당을 하니까 좀 관심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필립 모리스라든가 IBM 이런 기업들도 여기에 좀 해당을 하게 됩니다. 너무 한쪽에 IT 이런 쪽의 쏠림의 현상 또는 M7에 대한 쏠림의 현상이라기보다는 한번 좀 이런 것들을 갖고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어떤 기업들이 조금 더 좋을 수 있고 향후에도 내게 조금 더 수익이라든가 수익률 제고 이런 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실 때 네. 한번 좀 바라보실 수 있는 기업들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런- 보니까 하반기에 추정치가 예. 세 자릿대가 있네요. 인투이트. 인투이트랑 부킹홀딩스. 그렇죠. 네. 이런 기업들은 저도 그거 먼저 봤어요. 상반기가 워낙에 낮은 이익 증가를 갖고 상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흔히 얘기하는 기저효과라고 하죠. 베이스 네. 이펙트가 굉장히 좀 강한 기업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기업들을 보실 때도 여기 보이시는 ROIC 같은 경우는 투하자본 대비 수익률이 연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꾸준히 좀 높다는 특징들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킹홀딩스가 자본 조달 비용이 10%인데 ROIC 투하자본 대비 수익률이 50%가 좀 넘죠. 약간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수익성이 좀 좋을 수 있는 기업들로 평가를 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익 증가율이야 그때 연도의 특성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는 하나의 내용들, 아이디어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의 주가의 레벨 같은 거는 중요하지 않나요? 근데 이미 주식 시장 자체가 네. 지수가 많이 올라왔기 그쵸. 때문에 해당 기업들도 이미 주가가 오른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참 말씀드릴 때 강세장일 때 주가가 안 올랐으면 그 기업 자체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좀 그런 너무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가격 지표, 가격이라는 게 주가가 되겠죠. 주가에 너무 함몰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성장성이라든가 수익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냉정하게 측정하실 필요가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주가보다는 기업의 본질을 봐라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거
네네. 순서는 뭐예요? 이거는 순서는 시가총액 순서입니다. 시가총액 예. 순서. 나는 또 우리 또 이재명 실장님의 선호? 선호 종목, 최애. 탑픽 종목 순서인 줄 알았습니다. 아마 탑픽 예. 종목을 이렇게 마음속에서 고르라면 메타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가장 어, 높게는 올라갈 거는 같습니다. 메타가 지금 정말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이게 결국 AI의 발전이라고 함의 의미는 AI를 활용을 해서 매출을 높일 수 있는 기업들, 뭐 네. 이런 기업들은 아마 나중에 많이 찾으실 겁니다. 지금은 AI, B2B 이런 기업들도 많이 뜨죠. 예를 들면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쪽들. 결국 근데 소비자를 향해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저는 AI, B2C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향후에도 성장성은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 진짜 얼마나 하반기에 더 오를 수 있을까 저 제일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상반기에도 이게 안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메타의 그 수익성이 과연 3분기, 4분기 얼마나 찍힐 것인가 또 그에 따른 주가의 상승 저희가 하반기에 메타 우리 그때 여름에 살 걸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지 여러분 계속 여러분 메타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S&P 500 뭐 미국은 그렇다 손 치고 우리나라는 또 하락하는 이유가 또 좀 다르죠. 예, 네. 지난주 시장이 4%나 하락하고 지금 주말 사이에 또 그거 뭐 다시 올려주겠다 뭐 이렇게 조정하겠다. 원복. 아니 이거는 뭐 하자는 거 정책 결정자분들이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러게요. 이게 네.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연준의 금리나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달러가 약세가 될 거고, 그래야지 외국인은 더 사줄 것 같고, 네. 당연히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은 내부적으로 갖고 있었던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게 다른 게 있었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세법 개정, 그래서 세법 개정의 가장 주요한 내용들, 예를 들면 우선 세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결국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였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데이터가 이제 과거에 정부마다 갖고 있었던 배당 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들입니다. 물론 이제 종합과세에 포함되어 있었던 세율들이기도 합니다만 현재 그 최고 세율이 45% 정도 됩니다. 근데 45%가 원래 원안대로 하게 되면 분리소득을 하게 되면 25%로 최고 세율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발표된 거는 좀 달랐죠. 최고 세율이 35%로 발표가 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농특세 포함하면은 39% 가까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대주주 기준도 은근히 좀 기대감을 갖고 있었죠. 근데 대주주 기준 역시도 원래 50억 원이 대주주 기준이었는데 네. 이거를 발표할 때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대주주 요건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서울의 집값이 10억이 넘는 집값들이 그러니까요. 태반인데 이게 이렇게 되게 되면 대주주 요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낮춰지면서 강화된 거고 기대했던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율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좀 높다 보니까 아마 이거에 대한 실망감이 대단히 좀 컸다는 부분을 갖고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고 한국 시장을 번화시킬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요인이었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소멸이 되다 보니까 나타났던 현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코스피에 흔히 얘기하는 하단에 대한 생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상단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세법 개정이 안 됐다라고 해서 코스피가 무너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업은 그리고 지수는 일반적으로 이익을 갖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익이 무너지지 않는데 굳이 뭐 코스피가 무너진다 이런 얘기까지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상단을 낮추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저희가 갖고 나온 그림은 저희 쪽에서 제시를 했던 코스피의 두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하나가 베이스 시나리오고 또 다른 하나가 베스트 시나리오였습니다. 근데 베이스 시나리오하고 베스트 시나리오의 공통점은 기업들의 이익이 지금보다 증익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이거를 갖고 추정을 할 때 처음에 코스피의 올해 순이익 추정치가 210조 원이었습니다. 네. 210조 원이면 이미 사상 최고치를 넘는 그렇죠. 수준입니다. 원래 직전 순이익 최고치가 190조 원이었으니까요. 대단히 잘한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지수는 기본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PER을 높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유동성 환경 또는 저런 세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법. 예를 들면 베이스한 시나리오를 계산을 하게 되면 코스피의 PER은 12.3배입니다. 똑같은 210조 원의 12.3배 정도를 곱하시게 되면 시가총액을 갖고 추정할 수 있는 한국의 지수는 3,240포인트 정도 됩니다. 이게 베이스 시나리오입니다. 네. 근데 세법 개정 약간 코리아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 해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PER을 다시 계산을 하면 14.2배인 거죠. 같은 이익에서 14.2배의 배수를 주게 되면 시가총액이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2,980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 이거를 지수로 환산하면 베스트 시나리오가 3,710이었던 거죠. 근데 저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원한대로 돌아가기가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는 코스피가 3,700을 가기는 어렵겠죠. PER의 리레이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쉽지 않으니까.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수 상단은 낮아지게 됩니다. 3,200 한 50포인트 정도로 상당히 낮춰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못 오른다라는 예, 거예요. 얼마 전에 보셨던 게 네. 가장 고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는 부분. 저것 때문에 지수가 무너진다는 게 아니라 지수가 상승을 하기 어렵다라는 또 그쵸. 하나의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주말 사이에 다시 재검토해서 뭔가 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관련해서도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이제 불확실성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그동안 시장이 뭔가 달라지겠지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서 다들 열심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네. 그게 이렇게 쑥 빠져나가게 되면은 과연 이번에 바꾼다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신뢰를 좀 할 수 있을까? 신뢰를 한번 좀 저버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많이 좀 아쉬워요. 그렇죠. 뭐 사실 이번 주도 그렇고 코스피의 변동성 확대는 좀 불가피해 보이고 네. 그럼 각 증권사 하우스에서 뭐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재만 실장께서 7월 달에 우리가 제시했던 그 상승 포인트 거기에 기본 가정이 일단 기업들은 돈을 벌지 않는다고 생각하자였잖아요. 근데 인플레 시대에 기업들이 돈을 벌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 돈을 벌지 않는다라는 생각이라기보다는 지금의 이익 추정치가 더 높아지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워낙에 이익 추정치 자체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높게 주었었던 편이었기 때문에 저 이익 추정치 210조 원을 더 넘어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굉장히 장기적인 얘기는 아닐 수 있어도 네. 올해 210조 원을 넘는 순이익을 기록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 시대에 돈을 버는 거 그것도 분명히 맞긴 합니다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관세도 생겨버리게 됐습니다. 원래 관세는 기본 0%였던 거죠. 그거를 15%로 이제 부과를 받고 시작을 하게 되면 결국 기업들의 수익성 그리고 기업들의 매출이 대략적으로 이제부터 좀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기업의 이익이 증가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기업 이익을 좋게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어떻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는 지금까지 얘기 나왔던 게 다시 쏙 들어가고 우리가 생각한 숫자 뭐 다시 50억 유지하겠다라든지 혹은 뭐 25% 배당소득 분리과세 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뭐 시장이 또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오를 것 나온다고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 나면 여러분 다 사실 건가요? 예, 뭐 원복.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시장 자체에 이제 기업의 실적이 더 늘어나는 그 환경이 돼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이제 관세 얘기 그리고 또 이제 한쪽에서는 노란봉투법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실 산업계에서는 이게 산업 회사 운영하는 여건이 이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 사이에 오를 만한 시나리오 어떤 걸 가장 많이 생각하십니까? 올해 그러니까 코스피가 오르고 지수가 반전하고 이런 것들이 크게 세 가지의 포인트죠. 하나는 연준이 금리를 낮춰서 달러가 약세가 될 거라는 생각, 외국인의 자금리. 근데 이거는 연준이 진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생길 수 있는 형태가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아까 보셨던 한국의 상법 개정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이것도 약간 이제 멀어져 가고 희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은 게 딱 하나밖에는 없는 거죠. 기업의 이익이 남아 있습니다. 즉 기업의 이익은 제가 그림을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올해 이익 추정치가 처음에 대략적으로 6월 말에 코스피 순이익 추정치 아까 210조 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현재는 추정치가 좀 하향 조정됐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205조 원까지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게 됩니다. 근데 솔직히 205조 원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코스피가 가졌던 이전의 이익 사상 최고치가 2021년이었고 그때가 190조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205조 원만 한다 하더라도 실제 기업들의 이익은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방하고 잘했다라는 평가가 가능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하나가 이익을 갖고 이제부터 강세장을 만들고 지수가 다시 반전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좀 남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저 205조 원이라는 이익 사상 최고치를 갖고 있어도
강세장도 조정을 받겠죠. 그래서 아까 S&P 500 같은 경우는 이 빅스 지수가 대략적으로 3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고점 대비 한 6%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럼 코스피는 약간 이익이 기반이 되는 강세장에서 조정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까에 대한 생각. 물론 얼마일까요? 이건 과거의 경험의 데이터들이기도 합니다만 네.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 과거 강세장들, 물론 코스피 강세장은 모두 다 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강세장이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관점에서 좀 보시게 되면 코스피는 대략적으로 직전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최소 마이너스 5% 정도의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조정폭이고 지금에 이걸 대입하시면 3,090포인트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치를 대입하게 되면 7% 정도 되고요. 네. 7% 정도를 대입하시게 되면 코스피는 3,020포인트 정도가 3천 간당간당 다 지키긴 하네요. 간당간당하게 정말 네. 지킨다는 말이 맞는 정도로 간당간당한 수준까지는 3,000포인트를 좀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강세장의 조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조정의 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3천 깨지면 나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그냥 네. 3천 정도 되면은 네.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겠네요. 3,010포인트나 2,990포인트나. 네. 네. 거기긴 합니다만 네. 대략적으로 그 정도 라인 정도 그러니까 3,000 정도 부근 정도가 대략 지금 강세장에서 보실 수 있는 지수 조정의 약간 하단이라고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세장이라는 게 어느 정도 기업들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거의 증가 이런 것들을 가정하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네.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비용 대비 수익성 그리고 이익 증가율로 종목 네. 골라주셨는데 그럼 국내는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 삼아야 돼요? 물론 국내도 아까랑 동일한 방법으로 보실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한국은 약간 실적 발표 시즌을 단기로 좀 활용을 하는 아이디어를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 실적 발표하면 제일 좋을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시죠. 네. 그러면 항상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할 땐 지금이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고 네. 그리고 당연히 생각하는 건 3분기 순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는 기업들이 좋을 거다라는 네. 생각을 하시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이 흔히 얘기하는 2분기 실적과 3분기 추정치의 변화를 갖고 기업군을 4개로 구별을 한 다음에 보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 생각하시는 것처럼 2분기 어닝은 서프라이즈를 내고 3분기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됐다. 9월 달에 왜 상승했던 달이 있겠죠? 그런 네. 달 보시게 되면 실제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기업들이 있죠. 네. 그게 누구냐면 2분기에 오히려 어닝 쇼크를 냅니다. 그리고 3분기에 순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는 기업들이 주가가 가장 좋기는 합니다. 평균 수익률이 2배네요. 예, 거의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게 이거네. 됩니다. 빡. 아까 시청률을 말씀하신 좋아하시는 거. 네. 네. 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흔히 얘기하는 쇼크를 내고 네. 그 쇼크 이후에 추정치는 올라가고 그러면 여기가 이익의 저점이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좀 하게 되겠죠. 우리가 항상 이렇게 업황바닥, 실적바닥 얘기하는 그런 종목들. 네. 근데 이거는 9월입니다. 9월까지. 왜냐하면 실제로 10월이 들어가면 3분기 실적을 다시 확인하게 그쵸. 됩니다. 저 때까지는 연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건 지금 기업들이 막 실적 발표를 하고 있죠. 네. 어닝 쇼크를 냈다고 굳이 실망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저 3분기 기업 그 기업의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 수익률은 대단히 좋은 편이기도 하다. 네. 지금이 아니라 그것도 9월 달에 들어서게 되면 대단히 좋다는 특징. 근데 이게 제가 코스피가 9월 달에 상승했던 월만 보여드렸는데 하락했던 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가 하락했던 월에는 그거보다 덜 하락해야 되겠죠. 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내고 3분기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되면 그런 기업들도 9월 달에 코스피가 하락하더라도 나름대로 선전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선전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2분기는 쇼크를 냈지만 네. 3분기 때 추정치가 상향 조정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았다는 특징들을 분명히 갖고는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당연히, 네. 당연히 근데 가장 안 좋은 것들도 생각을 해도 근데 그쵸. 이것도 추락도.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냥 2분기 어닝 쇼크 내고 3분기 이익 추정치도 하향 조정되는 게 가장 주가는 좀 안 좋았다는 특징. 어떻게 보면 그냥 실적은 실적이다라는 게 아니라 실적이 진짜로 주가에 반영됐다는 부분들을 상당 부분 증명해 드릴 수도 있고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여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서 다음 장에 바로 기업들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걸 제가 봤더니 네. 다음 장 보여주시죠.
저 종목들이 근데 주가가 사실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 밑에 지금 파란색 어닝 쇼크 네. 저렇게 딱 이렇게 박스해 주신 부분. 삼바부터 하나오션 요새 난리 났고 뭐 HD 한국조선해양 뭐 조선 조선. HD 현대일렉트릭도 네. 난리 났고 뭐 CS 윈드도 난리 났었던. 근데 제일 덜 올랐던 종목은 그나마 롯데웰푸드 정도. 예, 롯데푸드 네. 정도가 가장 주가를 삼바 좀 정도. 네. 네, 덜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주가가 덜 오른 기업들에 관심을 가지실 수도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삼바는 좀 어느 정도 거래 존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 때문에 그리고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의 주도 업종과는 좀 거리가 먼 주식이기도 하죠.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소외를 만들어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혹시 이런 기업들 자체가 주가가 많이 올라서 못 산다라는 의미 쪽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지금보다는 9월 달에 한 번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관점들을 좀 생각을 해 두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8월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시점이기도 하고 그쵸. 추가적인 좀 조정의 가능성도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을 어느 정도 갖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정 국면들을 좀 활용하셔서 사실 수 있는 기업들이 여기 바로 지금 어닝 쇼크를 내고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여기 이제 실적 미발표 기업들이 좀 네, 있는데 네. 이 기업들은 최근에 보시게 되면 3분기 추정치는 당연히 상향 조정되고 있고 그쵸. 우리나라 올해 순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기업들은 순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기업들이고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순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적 미발표 기업들 중에 비슷한 컨셉을 갖고 있는 네. 현대 로템이라든가 LIG 넥스원 물론 주가가 많이 많이 오르긴 올랐지만, 했습니다만 뭐 좀 관심 갖고 보실 수 있는 대표 또 다른 기업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인 것 시장 같습니다. 주도주 가운데 이제 조선하고 이제 전력기기 인프라 쪽과 네. 또 방산 쪽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는 많이 올랐던 종목이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죠. 그런데 네.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줍줍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저런 종목들이다라는 것을 힌트를 주신 겁니다. 안 빠졌으면 좋겠긴 하지만 또 이제 빠지게 되면 그걸 또 기회로 삼아보는 그런 전략을 아무래도 여름 그리고 가을 정도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디 이제 오늘 지난주에 왠지 네. 떨어진 거 다 회복할 것 같기도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밀리면 산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재만 실장님 약간 빨간펜 선생님처럼 네.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거를 탁탁 집어가지고 그 방법까지 또 제시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랄게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투자 분석실 이재만 실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시장이 들쑥날쑥하고 막 이럴 때는 그냥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데 그래도 또 당장 떠날 수는 없다. 그러면 추석 연휴 때를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미국 투어 8기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투자 관련한 그런 여행이 아니고 문화를 여러분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투어를 준비했습니다. 7대 뮤지엄을 쫙 돌아볼 수 있는데 그냥 돌아보는 것도 아니고요. 전원근 교수님의 도슨트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인생에 한 번쯤은 경험해 볼 만한 그런 여행 투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해서 일정과 또 커리큘럼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